너만이라도 살아나라. 그냥 가라. 너만이라도 살아남아라. 1971년 8월 23일 새벽 실미도였습니다. 불타는 막사 사이로 총성이 울려 퍼졌고 동료들의 비명이 섬 전체를 뒤덮었어요. 23살 청년 박정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선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고 눈앞에는 검은 바다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쓰러진 동료들의 얼굴이 보일 테니까요. 청년은 이를 악물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삼켰어요. 그날 밤 실미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53년이 지난 지금 전북 무주의 한 산골 마을에 박정수라는 농부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평생 농사만 지은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을에 검은 손이 뻗어오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진 전설이라는 것을 2024년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전북 무주군 산골 마을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집 앞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78이었지만 허리가 고닫고 손놀림도 정확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40년 넘게 이 마을에서 혼자 살아온 과묵한 노인이었어요. 아내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히 외로워하는 기색 없이 텃밭을 가꾸고 마을회관에서 장기를 두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오전 10시쯤 마을 이장이 텃밭 앞을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수 씨, 배추 잘 됐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올해 날씨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배추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범한 시골 노인의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텃밭 너머 마을 입구 쪽을 한번 훑었습니다. 어제부터 낯선 차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게 신경 쓰였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 53년이 지났지만 몸에 밴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 2시 마을회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어르신 셋과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마을회관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마을 행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정수 씨, 오늘도 지는 거 아니야? 맞은편에 앉은 김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장기알을 움직였어요. 김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주변 어르신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수 씨한테 장기 이기는 사람 본 적 없다니까.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마을회관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28살 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였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왔구나. 어르신들이 민준을 반겼습니다. 서울서 왔어? 잘생겼네, 잘생겼어. 민준은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 옆에 섰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니요, 할아버지랑 먹으려고요. 두 사람은 마을회관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6개월 전 특전사 지원에서 탈락한 후 방황 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가 걱정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할아버지가 직접 점심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리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다시 특전사 지원해 보려고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민준이 대답했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다시 해봐라. 할아버지는 그 말만 하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오후 5시 마을 입구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넷이 내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다가가 인사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양복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 개발 관련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좋은 제안 드리러 왔어요. 이장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한성개발 이사 최진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이 마을 땅을 좋은 가격에 사들이려고 합니다. 리조트 개발 예정지거든요. 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마을 주민들은 땅 팔 생각 없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터전인데요. 최진우는 웃었습니다.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시세보다 2배 드릴 겁니다. 이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최진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는 얼굴로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양복 남자들은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마을을 빠져나갈 때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그 차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뭐예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53년 전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길러진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손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이장 할아버지의 밭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배추밭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밤새 밭을 짓밟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허무했어요.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어렵습니다. 야생동물 소행일 수도 있고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생동물이 이렇게 깔끔하게 밭만 망쳐놓겠어요? 경찰은 어깨만 으쓱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김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오늘 협박 전화 받았어. 땅 안 팔면 후회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어르신도 말했어요. 우리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 한 달치는 되는 것 같더라고. 이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놈들이야. 그 개발업자들. 할아버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장이 할아버지를 봤어요. 정수 씨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요. 이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도 안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냥 팔아버릴까? 돈이라도 받고. 이장이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인데. 마을회관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분이 입을 여니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회관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야. 뭔가 있어.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개발업자들이 제시한 금액이 올랐습니다. 시세의 3배였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 끝에 사는 박 노인이 땅을 팔았어요. 미안하네. 손자 학비가 필요해서. 박 노인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2가구가 더 팔았어요. 마을에 남은 가구는 12가구였습니다. 이장은 절망했어요. 이러다 마을이 없어지겠어. 남은 어르신들은 더 거세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창문에 돌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도 찾아왔어요. 최진호가 직접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할아버지에게 최진호가 말했어요. 어르신, 고집 피우지 마시고 파세요. 다른 분들 다 파셨어요. 할아버지는 최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안 팝니다. 최진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손자분 민준 씨라고 하셨죠? 서울에서 취업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최진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안부 여쭤본 겁니다. 요즘 세상 험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조심해야죠. 최진호는 돌아섰습니다.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요. 차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53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적을 분석하는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저자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야. 할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에 접속해 한성개발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정보가 나왔어요. 설립 3년 차, 대표이사 최진호, 자본금 50억.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3년 된 회사가 전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어요.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예전에 익힌 정보 수집 기술이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한성개발의 주주 명단을 추적했어요. 페이퍼 컴퍼니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국 단둥. 단둥이라는 이름에서 할아버지는 멈췄습니다. 단둥은 북중 국경 도시였어요. 북한 자금이 오가는 창구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설마. 할아버지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였지만 상대는 받았어요. 나야, 박정수.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 50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한성개발이라는 회사 알아봐 줄 수 있나? 대표가 최진호라는 자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내일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싸움이 아니야.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어. 다음 날 저녁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 너 대체 뭘 건드린 거야?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뭐가 나왔어?
한성개발 뒤에 북한 자금이 있어. 정확히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위장 기업이야. 마을 땅을 사들여서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리조트가 아닌 건 확실해.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53년 전 실미도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범한 시골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진 전설 684부대 최고의 요원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흘 후 새벽이었습니다. 마을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봤습니다. 이장 집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장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이장이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이장 부인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할아버지가 다가가 이장의 상태를 살폈어요.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전문적으로 때린 흔적이었습니다. 급소를 피하면서도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어요. 이장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어요. 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경찰도 안 도와주고 우리끼리 어떻게 막아? 다들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팔자. 더 버티다간 우리도 저렇게 돼.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어요. 53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장은 갈비뼈 세대골절, 뇌진탕, 전치 8주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가구가 더 땅을 팔고 떠났어요. 마을에 남은 건 8가구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장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집 문을 열고 들어온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경찰한테 전화했더니 증거가 없대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이장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이 마을 지키신 분인데. 저 나쁜 놈들, 내가 가만 안 둬요. 민준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놈들 찾아가서 따질 거예요.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라. 민준이 돌아봤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놈들은 조직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야. 훨씬 위험한 자들이지. 혼자 뛰어들면 너도 이장처럼 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와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보여줄 게 있어. 할아버지는 민준을 데리고 집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는 오래되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농기구와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깔린 낡은 돗자리를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 나무 뚜껑이 있었어요. 민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검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꺼내 민준 앞에 놓았어요.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상자 안에는 권총 2자루, 탄약, 야간 투시경,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권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능숙하게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어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얘기 좀 하자. 할아버지는 상자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23살의 할아버지도 그 안에 있었어요. 1968년이었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북파 공작원 684부대가 창설됐지. 북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부대였어. 민주는 숨도 쉬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실미도라는 섬에서 3년간 훈련받았어. 지옥 같은 훈련이었지. 31명이 시작했는데 24명만 살아남았어. 그런데 1971년에 작전이 취소됐어. 우리는 버려졌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해 8월 23일 부대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탈취했지. 결국 자폭으로 끝났어. 공식적으로는 전원 사망.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그날 밤 바다로 뛰어들어서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684부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3년간 숨어 살았어. 죽은 사람으로. 민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진 전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마지막 작전을 시작해야 할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53년 만에 유령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오래된 수첩을 펼쳤어요. 빛바랜 종이에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3년 전 동료들의 연락처였어요.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후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나야, 박정수.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 살아있었어? 50년 넘게 죽은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긴 얘기야. 도움이 필요해.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뭔데? 할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북한 자금 세탁 조직이 우리 마을을 노리고 있어. 이장이 중태야. 경찰은 움직이지 않고. 전화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다들 70이 넘었잖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몸은 늙었어도 머리는 안 늙었잖아. 정보 수집이랑 후방 지원만 부탁해. 현장은 내가 갈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 내가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저녁까지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번호들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5시까지 4명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두 70대의 전직 정보 요원들이었어요.
한때 대한민국의 그림자 속에서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7시 할아버지의 집에 4명의 노인이 모였어요. 이강훈, 김태식, 박영호, 최동준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강훈이 말했어요. 다들 늙었네. 김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어요. 한성개발의 정보, 최진호의 신상, 마을 주변 지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놈들의 거점이야. 할아버지가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어요. 마을에서 20km 떨어진 폐창고였습니다. 이강훈이 물었어요. 경비는? 확인된 건 6명. 하지만 더 있을 수 있어. 최동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5이서 6명 이상을 상대해? 미친 짓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정면 대결은 안 해. 정보 수집하고 증거 확보해서 경찰에 넘기는 거야. 민준이 거실 문 앞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을 봤어요. 너는 빠져라.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갈게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넌 훈련받은 적 없잖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후방 지원이라도 할게요. 차 운전이라도요. 제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절대 내리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밤 10시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폐창고 근처에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와 4명의 동료 그리고 민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야간 투시경을 눈에 댔습니다. 폐창고는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에 불빛이 보였고 밖에 경비원 2명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강훈이 속삭였어요. 후문 쪽에도 1명 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 간다. 김태식과 박영호가 후문으로 이동했어요. 이강훈과 최동준은 정문 쪽 경비원들을 막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건물 안으로 침투하기로 했어요. 민준아, 차에서 기다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담장을 타고 넘어 건물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소리 없이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3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지우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최진호가 책상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평양 쪽에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땅 확보 빨리 끝내래요.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최진호가 계속 말했어요. 이 장건으로 마을 주민들 겁먹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될 겁니다. 남은 8가구도 곧 넘어올 거예요. 할아버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빠져나갈 차례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 1명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이 사라진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전기에 속삭였어요. 증거 확보 완료. 철수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침입자다. 할아버지는 몸을 낮추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총알이 옆 나무를 스쳤습니다. 정문 쪽에서 이강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 괜찮아?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차로 가. 5명의 노인이 어둠 속을 달렸어요. 뒤에서 경비원들이 쫓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봤어요. 추격자는 3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멈춰 섰어요. 이강훈이 소리쳤습니다. 뭐해? 빨리 와. 먼저 가. 내가 막을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강훈이 망설였지만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차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추격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3명이 다가왔습니다. 젊고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으로 비켜 팔을 잡았어요. 그대로 비틀어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덤볐어요. 할아버지는 낮은 자세로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쓰러졌어요. 세 번째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목을 잡아 꺾었어요.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어요.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10초였어요. 3명이 모두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고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 손에는 녹음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됐어요. 이제 마무리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녹음 파일을 정리했어요. 최진호가 평양과 통화한 내용, 이장 폭행을 지시한 정황, 북한 자금 세탁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경찰에 넘기면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할아버지는 옛 동료 이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국정원 쪽에 아는 사람 있나? 이강훈이 대답했어요. 후배 중에 대북팀 있어. 연결해 줄게. 2시간 후 국정원 요원 2명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요원들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684부대 박정수 선배님이시죠? 한 요원이 말했어요. 기록상으로는 1971년에 전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거 들어봐. 요원들은 파일을 재생했어요. 최진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양 쪽에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땅 확보 빨리 끝내래요. 요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성개발이 북한 정찰총국 위장 기업이었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땅을 사들여서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부동산이 아니야. 요원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큰 건 잡았네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어요. 내 이름은 빼줘. 난 죽은 사람이야. 요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이틀 후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북한 영계 위장 기업 적발, 대표 등 12명 검거. 최진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연행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TV 앞에 모여 뉴스를 봤습니다. 이장 부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잡혔네. 드디어. 할아버지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할아버지가 이 일의 중심에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그게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평화가 돌아왔어요. 떠났던 주민 몇 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장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몸이 불편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정수 씨, 고마워요. 이장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 덕분인 거 알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경찰이 잘한 거지. 이장은 웃었어요. 그래요. 그런 걸로 해둡시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할아버지, 저 다시 특전사 지원하려고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 모습 보고 많이 생각했어요. 왜 군인이 되고 싶었는지, 왜 특전사에 가고 싶었는지. 민준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손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영웅은 태어나는 게 아니야. 지킬 사람이 생기면 누구나 영웅이 되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훈련 힘들 거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야. 그때 오늘 이 마음 기억해라. 왜 시작했는지.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네, 할아버지. 꼭 해낼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약속이 오갔어요. 53년 전 실미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었습니다. 특전사 수료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비쳤어요. 53년 전 23살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와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차를 몰고 수료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특전사 훈련소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맨 뒷줄에 조용히 섰습니다. 수료식이 시작됐어요. 훈련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검게 탄 얼굴, 단단해진 몸, 빛나는 눈.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 민준을 찾았어요. 저기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손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료 중 수여가 끝나고 해산 명령이 떨어졌어요. 훈련병들이 가족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민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례를 보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684부대 마지막 생존자가 대한민국 특전사 신입대원에게 경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3년의 세월을 건너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정신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세로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장면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와 손자의 경례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순간인지. 할아버지가 경례를 내렸어요. 그리고 손자를 안았습니다. 잘했다. 민준이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라. 그의 여름 할아버지는 다시 무주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고 마을회관에서 장기를 두는 일상이 계속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과묵한 농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53년 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실미도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대부분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라. 너희 목까지 살았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진짜 영웅은 박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훈장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화만 있으면 충분하죠. 할아버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684부대 마지막 생존자 박정수 할아버지의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모르는 치열한 삶이 있었어요. 전쟁을 겪으신 분, 독재와 맞서 싸우신 분, 가난 속에서 자식을 키우신 분들, 모두가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처럼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에도 분명 따뜻한 빛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음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